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40편 기세등등한 원나라 공주와 무력한 충렬왕. 충렬왕 원년, 서기로는 1275년의 고려 역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폐하? 그래, 불렀느니라. 거기 앉으라. 충렬왕이 자신의 측근인 승선 이분성을 편전으로 불러들이는데요.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지켜보기로 하죠. 헌데 무슨 일로? 과인이 듣자 하니 요즘 중랑장하고 낭장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지방관 임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하는데 정녕 그대는 모르는가? 신도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사옵니다. 나라 지키는 군사 임무는 자기들에게 다 맡기면서 안찰사와 수령 등 백성을 다스리는 소임은 어찌하여 동반만을 등용하느냐? 이런 불만이 아니더냐? 그렇사옵니다, 폐하. 그대의 생각을 말해보라. 대개 무인이면서 행정에 재주가 있고 백성 다스리는 일을 아는 자는 많지 않사옵니다. 만일에 재주가 문과 무를 겸하고 너그럽고 엄한 것이 서로 조화될 만한 자가 있다면 동반서반을 막론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도 좋을 것이옵니다. 과인의 생각도 그러하다. 지금 충렬왕과의 승선 이분성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신난 이후에 권신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서 문무관이 교대로 지방관에 임용하는 법을 세워 비로소 무관을 외방에 보직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외직이라 하는 것은 중앙조정이 아닌 지방의 안찰사나 수령 등의 벼슬을 일컫습니다. 우선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무신난 이전에는 지방관, 수령은 이제 문반입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나갔던 것인데, 이제 무인직공기가 되면서 수령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이제 문한직까지도 무신들이 이제 차지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무 교차의 전기를 마련했던 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무인직공기가 끝나면서 좀 아마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통제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무반들이 반발을 한 것이죠.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려 이제 싸웠는데 이렇게 이제 지방관으로도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지방의 수령 등은 주로 과거에 합격한 문신들이 차지하던 벼슬이었는데, 무신난이 일어나 무인 집정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부터 무신들이 대거 지방관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신 정권이 끝나고 삼별초의 항쟁까지 진압돼 버렸으니 문반 쪽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방관을 문신들이 독차지하던 무신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특히 승선 박항이 인물을 전형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전주를 맡게 됐을 때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폐하, 본래 지방 수령 등의 외직은 문신이 차지했던 벼슬이옵니다. 문신이 과거에 합격하면 일단 지방으로 파견돼서 외직을 담당한 뒤에 중앙조정의 벼슬을 제수했던 것이옵니다. 무신들이야 조정 안에서 정해진 차례대로 승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외직에 보낼 필요는 없을 것이옵니다. 승선 박항의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지방관은 예전대로 문신들의 차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번엔 서반, 즉 무신들이 불만을 토로했겠죠.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피 흘려가며 싸운 게 누구냐? 우리가 몽골하고 싸우고 삼별초하고 싸우고 멀리 일본까지 가서 목숨 바쳐 싸울 때 동반 치까지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했기에 지방의 관리들을 독차지하겠다는 것이야? 안 될 말이야. 대학계 주청을 올려서 무신들도 외직을 맡게 해야 돼.
중랑장하고 낭장 계급을 가진 무신들을 다 모아서 우리들의 뜻을 모아보자고. 이렇게 되자 충렬왕이 승선 이분성의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 결국 무신들도 지방관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죠.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최종석 연구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선별초 항쟁을 일으켰던 건 뭐냐 하면은 임유무가 제거된 다음에는 새로운 집정자가 등장하는 식이 아니라 이제는 무인 집정자가 사라지고 무인의 권력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과거와도 같은 그런 권력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에 대한 그 최종적인 반발이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왕의 무인들이 그 문신들의 역할을 했었던 거가 이제는 토대를 잃은 건 사실입니다. 세력적인 것들을 잃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문무가 그 나눠지고 그 차별을 토대로 해서의 어떤 운영으로 돌아간 거는 아닙니다. 원간섭 시기에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은요, 문무관직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간 건 분명히 아닙니다. 무신 정권이 무너졌다고 해서 지방관을 문관이 독차지하던 무신난 이전의 상황으로 고스란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문신과 무신이 번갈아가면서 지방관을 담당하는 문무교차제 형식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 당시에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원나라는 일본 정벌을 중대한 과업으로 여기고 있던 터에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무신들을 홀대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도 작용을 했겠죠. 무인집권기가 끝났어도 삼별초항쟁 그리고 1차 일본 정벌을 통해서 이 무반들이 상당히 활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군공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예비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일본 정벌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무반들의 이해관계를 일정하게는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배경에서 이 문무교차제가 이렇게 시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충렬왕 원년 7월. 그동안 고려의 다루가치로 와 있던 흑적이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 무슨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찾아오셨소? 특별한 용무라 할 것은 없고 이제 그만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작별 인사라도 드리러 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다니요? 황제 폐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요? 아닙니다. 내가 그저 고려를 떠나고 싶어서 가려는 것입니다. 아니, 황제 폐하의 부르심도 없었다는데 떠나다니요. 뭐 섭섭한 일이라도 있어서 그러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왕비마마. 고려의 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다루가치께서 이렇게 훌쩍 떠나시다니요. 나는 아직 이곳 고려의 물정이 어두우니 떠나지 마시고 좀 더 머물면서 나를 좀 도와줄 수는 없겠습니까? 나 말고도 다른 다루가치가 있으니 그자의 협조를 받으시옵소서. 다루가치 흑적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고려사에서는 흑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선왕인 원종이 무신 권력자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다시 왕위에 오를 때 흑적이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의 성품이 교활하고 거짓이 많아서 믿기가 어려웠다. 그는 다루가치로 있으면서도 심히 거만하였다. 왕이 여러 번 그를 억제하였으므로 감히 제 뜻대로 방자하게 굴지는 못하였다. 이때 이르러 귀국하겠다고 하는 것을 왕과 공주가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충렬왕은 물론이고 왕비, 즉 원나라 출신의 제국대장 공주가 흑적의 귀국을 만류하는 것은 앞에서 소개했듯이 그의 성품이 워낙 음흉한지라 원나라 조정에 거짓이나 험담을 늘어놓을까봐 우려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흑적 처자가 고려에 머무는 동안 과인에게 서운한 점이 많았을 텐데 원나라 조정에 돌아가서 터무니없는 참소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지요. 대비를 하다니 어떻게 말이요? 내가 원나라에서 데리고 왔던 사람 중에
식도가라는 자가 눈치도 빠르고 충직하니 그 자를 감시원으로 딸려 보내겠습니다. 흑적이 눈치를 채고 기분 나빠하지 않겠소? 곧 내 아버지의 생신이 돌아옵니다. 고려에서는 축하 사절을 보내지 않을 참이신가요? 아, 그렇군요. 흑적이 돌아갈 때 황제 폐하의 생일 축하 사절단을 보내면서 식도가를 함께 가도록 하면 되겠군요. 동지 추밀원사 허공과 장군 조인규를 원나라에 보내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이때 제국 대장공주는 흑적이 귀국하여 무슨 사단을 꾸며내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식도가를 그와 함께 보내 흑적의 행동을 엿보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다루같이 흑적은 일단 원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10월, 원나라 황제의 조서를 지참한 사신이 고려에 오는데 쿠빌라이가 보낸 조서의 앞부분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여러 왕씨들이 동성 간에 결혼을 한다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도리인가? 고려 왕실은 이미 우리와 더불어 한 집안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와 서로 통혼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일가로서의 의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고려왕 당신도 우리 태조 황제가 13개국을 정복할 때 그 나라 왕들이 앞을 다투어 아름다운 여인들과 좋은 말과 희귀한 보배들을 바치었다는 것은 들은 바 있을 것이다. 이렇듯 쿠빌라이의 조서는 다소 엉뚱한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빌라이의 지적대로 이 시기에 고려의 왕족들은 왕씨성을 가진 집안 사람들끼리 배필을 삼는 종례혼을 하고 있었을까요? 쿠빌라의 발언이 이게 딱 맞는 발언은 아닌데요. 고려 왕실이 이제 왕족끼리만 혼인한 것은 아니거든요. 소위 왕실 종례혼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은 고려 광종대 정도에서부터 목종 때까지 이 시기는 이제 종례혼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종대부터 해가지고 이성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후부터는 물론 이제 왕비들이 여럿 있는 경우, 그 왕실 종례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성혼이 이렇게 서로 이제 혼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왕씨끼리의 종례혼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을 배필로 맞이하는 이성혼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광철 교수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석 연구원은 같은 왕족이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그 경우가 서로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고려의 국왕은 일정 정도 보면 신성시대는 어떤 그런 관념 속에서 신성왕입니다. 그래서 신성왕의 그 자식들 가운데서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한테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관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일단 여자는 이 외부로 이렇게 보내지를 않습니다.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종례혼을 한다라는 건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왕실 내의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뭐 문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식의 지배층의 딸과 이제 결혼을 혼인을 하게 되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사실상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왕족이라도 남자들은 자유롭게 외부에서 다른 성씨를 가진 여인을 배필로 데려올 수 있었으나 여자들은 감히 다른 성을 가진 남자에게 출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왕실 내부에서 결혼을 해야 했다. 이러한 얘기죠. 그렇다면 쿠빌라이는 왜 이 시기에 고려 왕실의 종례혼 풍습을 비판하면서 양국 간에 통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쿠빌라이가 나중에 한 말에 비추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고려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그 몽골의 입장에서 아니면 좀 더 넓게는 중국 문화의 입장에서 고려를 그 비판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종례혼을 하는 어떤 이런 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 황제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뭐 기타 등등해서 이 몽골 그다음 넓게는 뭐 이 중국 문화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결국은 얘기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종래혼이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고려의 문화 중에 원나라와 다른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쿠빌라이 조서의 취지였고 그 중에 한 사례로서 고려 왕실 내부에 종래혼을 거론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광철 교수는 쿠빌라이가 이 시기에 고려 왕실의 종래혼이나 혹은 양국 간의 통혼 문제를 거론한 의도는 장차 원나라가 고려에 요구하게 되는 동료 차출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쿠빌라이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왕족끼리 혼인하는 문제보다도 이게 이제 고려하고 원하고의 통혼, 요 문제를 이제 강조한 거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요 통혼은 고려 왕족과 원나라 황실간은 물론이고 원나라 유력자, 소위 이제 지배층과 이제 고려 여인 간의 이제 혼인을 다 포함한 것으로 이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보면은 동료 차출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요 발언을 계기로 해서 그런 사례들이 정리화되고 있지 않는가. 쿠빌라이의 조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아직 왕으로 되기 전에는 태자라고 하지 않고 세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며 국왕의 명령을 그전에는 성지라고 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선지라고 해야 옳다고 들었다. 또한 관직의 칭호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고쳤다고 들었다. 또한 듣건대 고려에는 재상의 수가 많고 또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릇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저 고려 국왕인 당신에게 알리려는 것일 뿐이고 당신더러 자녀들을 바치라거나 관직명을 고치라거나 재상의 수를 감소시키라는 것은 아니다. 흑적이 와서 당신의 국가 사업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짐이 모두 다 허락하지는 않았으니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라노라. 쿠빌라이는 이 조서에서 고려가 원나라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더불어서 황제국의 왕자에게나 해당하는 호칭을 고려의 세자가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흑적이 고려 국왕의 국가 사업에 관해 얘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말을 다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대목입니다. 이로 미루어서 다루같이 흑적은 귀국하자마자 원나라 황제에게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제 폐하, 지금 고려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옵니다.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이냐? 고려의 국왕은 황제 폐하께 충성을 다해야 할 한낱 제후에 불과하지 않사옵니까? 고려의 왕이 제후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본시 폐하라는 말은 마땅히 황제 폐하께만 사용하여야 할 호칭이온데 고려의 신하들은 자기 나라의 왕을 감히 폐하라 칭하고 있사오며 고려 국왕 역시 스스로를 짐이라 칭하고 있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의 관제를 보면 가히 황제국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삼성육부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사옵니다. 이제 고려는 황제 폐하를 받드는 제후국이오니 마땅히 이런 것들을 고치도록 엄하게 칙명을 내리시옵소서. 그대가 하는 말은 짐이 잘 알아들었느니라. 아직 고할 말이 많사옵니다. 고려의 왕실에서는 같은 성씨를 가진 집안 사람끼리 혼인을 하고 있는데 폐하께서 마땅히 이를 시정토록 경고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쿠빌라이의 조서를 접한 고려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고려사에서는 쿠빌라이의 조서 내용을 소개하고 나서 바로 그 아래에다 11월에 관제를 개정하고 그 내용을 종묘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구절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고려사 백관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충렬왕 때부터 관제를 개편하여 무릇 삼국과 비슷한 것은 이를 모두 고쳤다. 여기에서 관제를 개편했다는 것은 삼성육부라는 중국식 관제를 써오던 것을 그만두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려는 중심이 이제 삼성육부 체제인데, 이건 그야말로 황제국에서 가졌던 이제 관료 조직이지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고치려고 한 부분도 바로 관청 명칭에 성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대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원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부가 들어가는 거는 이건 고쳐야 된다. 그건 자기네들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쳐진 게 관청 부자 쓴 그 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청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사자를 갖는 이런 명칭으로 이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또 관부의 통폐합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최종석 연구원은 고려가 꼭 스스로를 황제국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삼성육부 체제를 뒀다기보다는 중국 왕조에서 쓰던 것을 들여와서 쓰다 보니 그것이 황제국의 관제였을 뿐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고려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황제국 제도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제도를 수용을 하게 되면 황제국 제도를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별도로 중국에서 뭐 황제국 제도는 이렇고 국왕이 써야 될 제도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태자를 세자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차이가 이게 명확히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삼성육부를 들여온다라고 하면 삼성육부를 그대로 들어오게 되지 삼성육부를 어떻게 뭐 하는 것이 제후국에 맞는 것이냐 그런 건 사실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관제를 들여다 사용할 때 이것은 황제국의 관제이니 제후국에 맞게 하려면 이러이러하게 바꾸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식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쓴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또한 몽골, 즉 원나라 역시 전통 중국 왕조가 아니므로 황제국 제도는 어떠해야 하고 또 제후국 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 입장이 아직 정립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몽골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한족이 세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한족의 국가 운영 방식대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제후국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있는 상태는 사실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무렵에는 만들어져 가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바로 이제 고려 내에서 황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제후국적인 걸로 이제 내리는 거와 관련해서 이 내리는 거와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될 것이냐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명확하게 그 지침이 내려져 있고 지침이 마련된 상황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루같이 흑적이 와서 뭐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쿠빌라이 역시 다루같이 흑적이 문제 제기를 하자 흑적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하는 방식으로 조서에다 적어놨을 뿐 관제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도록 해야 할지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서의 말미에다 관직명을 꼭 고치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붙여놨던 것이죠. 그러나 원나라의 충성심을 보여야 할 처지였던 충렬왕은 쿠빌라이의 조서를 받자마자 발빠르게 관제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삼성육부 체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삼성,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여기 합해져서 첨의부라고 하는 하나의 부로 이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행정을 수행하고 있었던 기관인 육부도 부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공부와 같은 것은 이제 폐지되고 이부와 예부는 통합된 형태로 해서 부가 아니라 사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와 예부를 합쳐서 전리사, 그 다음에 호부는 이제 재정을 관할하던 관청이잖아요. 그걸 판도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병부, 군권을 행사하던 그 병부를 군부사,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형률 소송 관계를 관장했던 형부를
전법사 하는 식으로 그래서 4개의 사로 이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원의 중서성에서 우리나라 쪽에 예를 들어서 중서문화성에 문서를 보낸단 말이죠. 근데 문서라는 거는 이게 평행문서라고 해서 이 서로 동급관청끼리 오고 가는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상행문서, 하행문서 해갖고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문서 형식들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의 중서성이 일품 관서인 중서성이 내려보낸 건데, 고려 측에 내려보냈는데 고려의 그 관서는 일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격을 낮춰버리는 거죠. 관서에도 관품이라는 게 있어서 원나라의 중서성은 일품인데 그에 상응하는 고려의 중서문화성도 일품이었습니다. 원나라에서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모름지기 황제국이고 고려는 원나라가 제후국으로 복속한 나라인데 고려가 원나라와 똑같은 이름의 관청을 두고서 동격으로 행세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아예 고려에서는 중서문화성 등 성자가 들어가는 관청을 없애버립니다. 그 대신에 첨의부라는 걸 만들게 되죠. 합해놓으니까 첨의부에서 이제 수상을 배출해야 하는데 그 수상도 시중이라고 하지 않고 첨의중찬이라고 이제 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관부의 등급을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첨의부가 고려에서는 개편됐지만 최고의 관부인데 품계를 어떻게 규정했느냐면 정사품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사품으로. 뒤에 가서 좀 조정이 돼가지고 종삼품으로 좀 승격은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원나라의 중서성과 같은 경우 일품의 이제 지위에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던 것이죠. 예전엔 고려의 중서문화성이 원나라의 중서성과 같은 일품 관서였는데 이제 그 중서문화성을 없애고 새로 만든 첨의부는 사품 관서로 그 등급이 낮아진 셈이죠. 물론 원나라의 지배질서 내에서 그렇게 강등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고려 조정 내부에서 첨의부의 우두머리를 부를 때에는 첨의중찬이라고 하지 않고 옛날처럼 재상이라고 하고 시중이라고 불렀겠죠. 관제가 바뀌면서 국왕에 대한 칭호들도 바뀌게 됩니다. 신하들이 왕을 부르던 호칭 역시 폐하에서 전하로 바뀌었으며 태자는 세자로, 국왕의 명령을 나타내는 말도 선지에서 왕지로, 국왕이 스스로를 일컫는 호칭도 짐을 쓰지 못하고 외로울 고라 하게 되었다. 국왕의 사면령을 일컫는 말도 용서할 사자를 쓰지 못하고 용서할 유자를 써야 하고, 국왕에게 올리는 말씀을 알을 주로 쓰던 것을 들을 정으로 바꾸었다. 물론 왕이 사망했을 때 지어 올리던 묘호도 황제국에서 쓰는 조나 종은 금하고 무슨 왕이라고 하고 그 이름자 앞에 충성 충자를 붙여야만 했죠.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신하들이 국왕을 부를 때 쓰던 폐하라는 호칭을 그만두고 전하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충렬왕 당시의 문신이었던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지어서 왕에게 바치면서 지어올린 표문을 보면 국왕을 폐하가 아닌 주상전하로 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자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경아들이옵니다, 전하. 경아들이옵니다, 전하. 충렬왕 원년 9월 원나라에서 온 왕비, 즉 제국대장 공주가 남자아이를 출산합니다. 뒷날 충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충선왕이 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고려사에서는 이 내용을 공주가 이궁에서 원자를 낳았다. 그가 바로 충선왕이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아예 원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원자란 아직 세자에 책봉되지 않은 임금의 맏아들을 일컫습니다. 사실은 충렬왕이 먼저 결혼했던 정화공주와의 사이에 이미 아들이 있었지만 막강한 권세를 지닌 원나라 공주의 소생이 태어나자마자 왕위를 계승할 원자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고려의 왕족들과 관리들은 왕자 탄생을 축하하러 갔다가 난감한 지경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왕족과 문무백관이 모두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러 갔었는데 제국대장공주의 시중을 드는 사환꾼들이 문 어귀에 서서는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옷을 모두 벗겼다. 그 몽골 풍습을 살비아라고 하였다. 옷을 어떻게 어느 만큼 벗게 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생각 없이 축하하러 갔던 종실과 백관들이 꽤나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정말로 웃지 못할 난감한 사건은 그로부터 석 달 뒤에 벌어집니다. 충렬왕 원년 12월 고려 출신 왕비인 정화공주가 원나라에서 온 제국대장공주의 등남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이라는 궁녀가 궁전 동편에 사랑에다가 차려놓았다. 그런데 축하 잔치를 여기서 열려고 좌석을 배치하였느냐? 예, 전하. 침전에다 차리지 그랬느냐? 여긴 침전만 못하구나. 황송하옵니다. 침전으로 옮겨 다시 차리겠사옵니다. 왕이 침전이 좋다 하였으므로 손이는 침전으로 가서 공주가 앉을 평상을 설치하였다. 드디어 제국대장 공주가 잔치 장소로 나왔다. 아니, 이봐라 식도가. 여기 내가 앉을 자리는 어디 있는가? 이 식도가라는 사람은 제국대장공주를 보필하기 위해서 원나라에서 함께 왔던 인물입니다. 마마의 자리는 저쪽 평상에 마련되어 있사옵니다. 왜 평상에다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인가? 정화공주와 나란히 함께 앉으시게 하려고 그런 것 같사옵니다. 뭐라? 날더러 저 고려 출신 왕비와 나란히 앉으란 말이냐? 집어치우라 하여라! 내 자리는 저기 서쪽에 있는 사랑으로 옮겨라! 예, 마마. 공주가 크게 노하며 자리를 서쪽 사랑으로 옮기게 하였다. 원래부터 서쪽 사랑에 전부터 높은 평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 출신 왕비보다 한 뼘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잔치가 열립니다. 왕자님이 태어나셨으니 먼저 내가 술을 한 잔 권해야겠습니다. 자, 한 잔 받으시지요. 좋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서 예를 갖춰 술을 따르도록 하시오. 예를 갖추라 하면 그걸 내가 가르쳐줘야 합니까? 아, 네, 그럼. 고려 출신의 왕비가 후비로 들어온 원나라 공주에게 어떤 자세를 하고 술을 따랐을까요? 고려사 열전편 후비전에 제국대장공주전에 올라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 어디 술을 따라보시오. 네, 그럼 받으시지요. 공주가 공주에게 술을 따랐다. 그런데 왕이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공주가 화를 내면서 왕에게 소리쳤다. 왜요? 왜 그렇게 눈을 흘기면서 나를 보는 것입니까? 지금 공주가 내 앞에 꿇어 앉아서 술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언짢다 이 말이 아닙니까? 네! 잔치고 뭐가 필요 없다! 풍악을 그치지 못할까? 원자를 생산한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내 아들이 있는 대로 갈 것이다. 빨리 연을 데려가지 못하겠느냐? 여기에서 연이란 타고 다니는 수레를 뜻합니다. 식도가는 뭘 하느냐? 내가 그만 갈 것이니 연을 가져오라 하지 않느냐? 예, 마마. 그럼 연을 대령에 올리겠사옵니다. 뭐라! 식도가 내 이놈! 왕이 앉아있는데 니놈이 수레를 끌고 와서 왕비를 데려가겠다 했느냐? 호위병! 그 몽둥이를 이리 내라! 내 저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이놈! 잘못했습니다요, 전하! 식도가가 연을 대령하는 것을 왕이 몽둥이로 때려 내쫓았다. 이때 원나라 공주의 유모가 공주 앞으로 나섰다. 마마께서 만일 연회장을 박차고 나가시면
이 유모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리겠사옵니다. 뭐라고 있는 것인가, 유모! 그만 그치지 못할까! 유모가 제 손으로 목통을 잡아 누르며 자살하는 척하자 공주도 연회장을 나가지 않았다. 나라의 지존인 국왕의 체면을 여지없이 짓뭉개버린 이러한 사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원나라의 지배질서 속에 편입된 고려와 충렬왕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최종석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원이라는 위상 속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주라는 거는 원 제국 속에서 쿠빌라이의 딸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제국의 공주입니다. 제국의 공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고, 물론 그러면서 충렬왕의 그 부인이 되긴 하지만, 근데 그 궁주인 정화 궁주 같은 경우는 바로 고려 왕실의 일원 아닙니까? 이쪽은 황실의 일원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로 어떻게 보면은 간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요. 제대로 하자면 정화 궁주가 정비이고 원나라 궁주는 후비인데, 정화 궁주가 나이가 한참 어린 원나라 출신의 후비에게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 올리는 모습. 그것이 당대 고려가 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동아대 김광철 교수는 제국 대장 공주가 이처럼 별스럽게 분노를 표하면서 소란을 떤 것은 결국은 충렬왕 이후에 왕위를 세습할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제국대장 공주 스스로는 정화공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위상에 이제 손상을 입는다라고 상당히 뭐라고 할까,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도 이제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이게 이제 생남 축하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정화공주한테 이미 장성한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후의 문제는 이제 왕이 후계의 문제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제국대장공주의 이와 같은 태도를 놓고 볼 때 정화궁주 사이하고의 갈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기실은 자신이 임금에게까지 횡포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왜곡해 친정에다가 고자질을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죠. 충렬왕은 제국 대장공주를 보필하고 있던 식도가를 부릅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그대가 원나라에 좀 다녀와야겠다. 원나라에는 무슨 일로? 과인이 조만간 원나라에 가서 황제 폐하를 만날까 하는데, 그대는 원나라 사람 중에서는 우리 고려 조정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번에 사신으로 다녀오라는 것이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러하겠사옵니다. 충렬왕이 왜 하필 자신의 원나라 조정 입조 의사를 전할 사신으로 공주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식도가를 낙점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도가는 길을 떠나기 직전에 은밀하게 대장군 인공수를 찾아옵니다. 이번에 원나라 조정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 않았소? 준비하려면 바쁠 텐데 어쩐 일로 나를? 장군, 사실은 고민이 한 가지 있소이다. 고민이라는 게 뭐요? 사실은 이번에 내가 원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공주님이 나에게 지난번 있었던 일을 거론하면서 생남 축하 연회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황제 폐하께 고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정화 궁주의 일을 고하라고. 그래서 어찌할 참이요? 그 일을 고하면 나라에 이로울 게 없을 터이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장군을 찾아온 것이요. 잘 오셨소. 그때 그 일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부간에 있었던 일 아니요. 그런 일을 어찌 황제 폐하께 보고를 한단 말이오.
만일 공주가 시킨 대로 황제 폐하께 보고를 했다가 나중에 공주가 후회하면 어떻게 하시겠소? 듣고 보니 장군의 얘기가 옳은 것 같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일은 일단락됐으나 남편이자 국왕인 충렬왕의 권위를 얕잡아보는 원나라 공주의 전횡은 계속됩니다. 충렬왕 2년에 제국대장 공주는 국왕의 종친인 안평공의 딸을 고려주둔 원나라군 원수인 흔도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충렬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공주는 안평공의 부인과 안평공의 이모인 경창궁주를 불러서 흔도의 처와 마주 앉게 한 다음 억지로 약혼하게 하였다. 이때 원나라 공주의 나이가 갓 20살이 되었을 무렵인데 아마도 고집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충렬왕 2년, 원나라에 의해 중서문화성에서 격이 낮춰져 개편된 첨의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청을 국왕에게 올립니다. 전하, 근래 미천한 환관들에게 단지 전하를 따라 원나라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벼슬길을 열어주어서 조정의 반열이 혼란스럽사옵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제도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벼슬을 하사하는 명령을 철회하시옵소서. 뒷날 충렬왕이 사망했을 때 그의 업적을 평한 사관의 말을 보면 충렬왕이 측근들, 특히 환관들의 발호를 조장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과연 충렬왕은 첨의부에서 올라온 이 건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뭐라? 내가 환관들에게 둘러싸여서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런 고얀 놈들. 첨의부의 간언에 대하여 왕은 노하였다. 그러나 일단 환관들에게 벼슬을 하사했던 그 명령을 철회하였다가 다시 시행하였다. 그러자 첨의부에서는 복종하지 않았다. 이 자들이 임금을 능멸하자는 것인가? 첨의부의 조문주사를 옥에 가두라. 또한 우정인 이인정에게는 더 이상 국사를 맡기지 말고 임무를 박탈하라. 후견 세력이 미약해 응방이나 환관들을 측근 세력으로 확보하려는 충렬왕에 대해서 그것을 견제하는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제보가 고려에 와 있는 원나라의 다루가치에게 날아듭니다. 충렬왕에 의해 임무를 박탈당한 그 이인정이 1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다루가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루가치가 이인정에게 칼을 씌우고 발에 족쇄를 채워서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무고임을 알고 석방하였다. 원래 이인정은 천성이 강직하여서 관직에 임용되는 자는 누구든지 그 공과 허물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므로 원망을 품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 이인정을 무고한 사람은 어떤 세력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충렬왕에게는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토번에서 승려 한 사람이 고려 왕실을 찾아옵니다. 토번은 지금의 티벳입니다. 주상 전하, 그리고 원나라의 공주 마마, 소승은 원나라의 제사께 고려로 가라는 명을 받고 먼 길을 달려왔사옵니다. 그래요? 정말로 그대를 우리 원나라의 제사가 고려에 파견하였다는 말이요? 그렇사옵니다. 헌데 무슨 임무를 띠고 오신 것입니까? 제사께서 소승을 고려에 보내시면서 원나라의 공주 마마와 주상 전하의 복을 빌게 하였사옵니다. 오, 그래요. 이거 참 고마운 일이군요. 잘 오셨습니다. 제사께서 보내셨다니 내가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사란 황제의 스승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나라 황제를 가르쳤던 사람을 말하는데요. 당시 쿠빌라이를 가르쳤던 스승은 티벳 승려 파스파였습니다. 파스파는 라마승으로서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제사였으며 몽골의 새로운 문자, 즉 파스파 문자의 창작자이기도 하다.
몽골 왕실은 라마교를 신봉하여 세조가 파스파를 원나라로 초청하고 국사 칭호를 내려서 전체 불교의 총통으로 삼았던 것이다. 파스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려로 치면 임금을 가르치는 승려, 곧 왕사쯤 되는 사람이죠. 물론 원나라는 파스파를 제사로 초대한 이후에 라마교를 극진히 우대했는데 이로 인해 나라의 재정이 낭비되고 라마승들이 횡포와 음란한 행각을 일삼는 바람에 후세 사가로부터 원나라 천하는 승려 때문에 망했다는 평을 듣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쿠빌라이의 스승 파스파가 보내서 왔다는 이 승려의 행태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그 중은 여느 승려와는 달리 고기를 먹고 술도 마셨는데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복도에는 술과 고기를 꺼리진 않게 되어 있다. 다만 여색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은 얼마 안 가서 창기의 집을 드나들었다. 또한 그는 만다라 도장을 차릴 것을 청하고 황금과 비단과 말 한 장과 닭과 양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그는 밀가루로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석자나 되었다. 그것을 제단 중앙에 놓고 밀가루로 어린아이의 모형과 등탑 모양을 108개씩 만들어서 주위에 나열한 뒤 자자자자 무엇들 하느냐? 소라고동을 풀고 북을 치도록 하라! 그 행사는 나흘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 중은 화관을 쓰고 손에는 화살 한 개를 잡고 있었으며 검은 천을 화살 끝에다 메고서 주위를 돌면서 날뛰었다. 그러다가 자! 밀가루로 만든 저 인형을 술에다 씻도록 하라! 다 씻은 다음에는 저기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 2명, 갑옷 입은 사람 4명, 그리고 활과 화살을 잡은 사람 30명을 불러오도록 하라! 그는 그들에게 수레를 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밀가루 인형들을 버리게 했다. 이런 이상스런 의식을 행하는 그를 과연 고려 왕실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고려사에는 제국대장공주가 그 승려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데리고 온 제자들이 그 승려와 다투다가 이러한 내용을 폭로해버립니다. 저 승려는 사실은 원나라 황제 제사가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자가 드리는 불공도 다 엉터리입니다. 저자는 가짜 중입니다. 뭐라 하였느냐? 당장에 그 요승을 불러 대령하도록 하라. 내가 직접 문초를 할 것이다. 공주가 그의 죄를 추궁하자 결국 자백하였다. 그는 결국 추방되었다.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대체로 난세에는 누군가를 사칭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최종석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시 제사면 아마 파스파 문자를 만든 파스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그 사람이 보냈다라고 한 그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대접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려의 상황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승려가 그걸 속인 거죠. 그걸 속이면서 이제 결국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 정도로 당시에 고려하고 원 사이의 관계를 잘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어떤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김광철 교수는 사서에 나타난 이 기록을 사건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라마교라고 하는 종교가 고려에 전파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이 기록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 설행하고 있는 모습들, 놀이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제단을 꾸민 모습이라든가 또 이제 만다라 도량을 열었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 우리 라마라고 하는 이 티베트 불교가 고려에 이렇게 점차 들어오고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해석이 됩니다.
불교와 관련해서 원나라에서 온 공주가 저지른 전횡은 그 뒤로도 이어집니다. 공주가 흥왕사에 있던 황금으로 만든 탑을 대궐로 가져오게 하였다. 아주 귀중한 물건이니라. 허니 포장을 잘해서 보관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공주는 그 탑을 파괴하여 금을 쓰려고 하였다. 왕은 그러는 공주를 말렸으나 공주는 듣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울기만 하였다. 나중에 왕과 공주가 흥왕사에 갔을 때 승려들이 황금탑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공주는 허락하지 않았다. 충렬왕이 원나라 공주의 그러한 행태를 제지하려고 했으나 공주가 듣지 않자 울기만 했다는 이 대목이 좀 씁쓸합니다. 그해 12월 고려 조정을 뒤흔든 무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가들은 그 사건을 일컬어 제1차 김방경 무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5달 전에는 충렬왕이 김방경을 원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문을 쿠빌라이에게 보냅니다. 나의 신하인 김방경은 원나라에 파견한 군대를 보좌하여 진도와 탐나를 격파했으며 일본을 정벌할 때는 전함을 수리하고 건조했을 뿐 아니라 해상에서 적을 공격할 때에도 실제로 큰 공을 세웠으니 호두 금패를 하사하여 그 공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문에 나타난 것처럼 김방경은 고려의 국왕인 충렬왕과 몽골 황제인 쿠빌라이에게도 그 충성심을 인정받고 있는 신하였는데 그에 대한 무고 사건이 2번씩이나 일어났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원나라 다루가치인 성말천구의 관사에 익명으로 투서를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무고 사건의 시초였다. 익명으로 된 그 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